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부동산 놀부입니다. 놀라운부동산 채널이 나온 지도 이제 1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초반에는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좋은 정보들 드리고자 꾸준하게 정보성 컨텐츠를 올렸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정책이 워낙 급변하기도 했고요. 19번에 이어진 정책과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 경제 상황,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카페나 메일 질문사항 보면은 간단한 정보 하나만 알았더라도 하지 않았을 선택, 실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따라서 제 스스로 좀 사명감을 갖고 정보성 컨텐츠, 나라도 좀 더 현실에 맞게 그리고 현장에 맞게 좀 알려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라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성 컨텐츠 일주일에 하나 정도라도 꾸준하게 꼭 올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컨텐츠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일단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모두 이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투자를 무조건 위치적인, 입지적인 특성에 따라서 우수한 입지에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입지가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종목에 대한 이해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졌을 때 입지를 고르는 것이랑 일반 빌라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상가주택, 빌딩, 상업용 건물, 이런 것들을 선택했을 때 고를 입지, 이게 다르거든요. 종목마다 골라야 되는 입지가 좀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상품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부족한 것을 최근에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종목의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제가 이 한 종목 한 종목당 다 좀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자 이제 컨텐츠를 연재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최근에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 이제 오피스텔 관련된 질문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오피스텔로 고르신 분이 최근 많이 증가했다는 말이 될 텐데, 이 종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입지를 골라야 된다.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현재 오피스텔의 상황, 한국감정원 자료를 통해서 오피스텔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 오피스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종목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입지가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꼭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시황과 뉴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런 기초체력, 부동산 투자의 기초체력 올려드리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놓치면 안 되는 그러한 기초 정보들 꾸준하게 업로드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오피스텔 종목 이해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이야기 1탄 오피스텔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피스텔 투자에 앞서서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고정적인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을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수익에만 집중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월세 수익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동산에 난 투자를 할 거다,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잘 모르는 지역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실패의 예로는 내가 팔고 싶은데 팔지 못하고, 또 월세는 지금은 많이 나오지만 점차적으로 공실이 발생하고 월세가 점점 증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낮아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오피스텔 투자를 할 때는 수익에만 집중하지 말고 차후에 차익까지 겸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익까지 겸할 수 있는 이 요건은 뭔가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일단은 임차 수요의 선호 지역인가, 이 매수 수요도 중요하지만 임차 수요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대체 주택군에 대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당 입지에 추가적인 공급이 원활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제한적인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죠. 공급이 갑자기 폭탄으로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경쟁하는 주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익은 멀어지겠죠. 공급이 제한적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희소성 때문에
차익이 보장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건을 정확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장선으로 이 집가 상승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죠? 수요자들 선호 지역에 됩니다. 많은 인구가 모여들고 해당지 주변으로 업무 시설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월세 그리고 상업 인프라의 보증금 올라가고요. 여기에 따라서 임대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지역. 이런 지역이 집가와 임대가가 올라가는 지역이죠. 그럼에 따라서 이 매매가도 같이 밀어져 올라가는 그러한 후행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호재들이 선반영이 되죠. 뭐 도로가 깔리기 전에도 그 가치가 모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서 매매 가격이 먼저 오르고 임대 가격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대체주택군 같은 경우에는 이 후행적으로 임대가가 크게 오르면서 매매가가 말아 밀려져 올라가는 이러한 패턴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전형적인 지역들이 서울에 꽤 많습니다. 이따가 짚어드릴 텐데, 어쨌든 간에 이 집가 상승과 임대가 상승이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의 가격을 견인한다, 차익을 발생시킨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임차 수요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즘에는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1, 2인 가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가구 수가 계속적으로 분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1, 2인 가구는 증가했다. 특히 이 1, 2인 가구 증가를 보게 되면은 물론 고연령층도 많지만 이 20대에서 40대 연령층이 이 오피스텔을 많이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수요가 원하는 그러한 선호 입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미리 선점하는 것이 이 오피스텔 투자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신도시에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깔끔하잖아요. 도로 폭도 넓고 깔끔한 아파트들 모여있고 역세권도 사용 안 해서 깨끗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 지역에 이 수익률만 믿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주택들이 많다면 오피스텔의 경쟁 상대지, 이게 호환되면서 주택 주거벨트 라인이라고 해서 오피스텔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자, 오피스텔은 아파트와는 다릅니다. 아파트는 몰려 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은 거지만, 이 오피스텔은 대체 상품군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한정돼 있죠. 이런 주거벨트 라인의 주요 연령층도 다르고, 그리고 수요자도 보면은 3, 4인 가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군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만 대체주택군은 학군이 아니라 이 직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업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 벨트 라인과는 맞지 않다. 그래서 신도시에 뭐 만세대, 2만 세대 깔리는 그러한 신도시인데 거기에 오피스텔이다, 그러면은 투자의 방향 자체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 벨트 라인은 피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느 지역에 들어가야 되냐? 주택이 최대한 없는 지역, 경쟁 상대가 없는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대체 상품군이지만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입지여야 된다는 거죠.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뭐 아파트라던가 이런 주택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중심지,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중심지 그리고 상업 중심지. 요즘엔 슬세권이라고 해서 내 집 앞마당에 모든 영화관이라던가 이런 상업 시설들, 이게 다 즐비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죠. 이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주택이 최대한 없고 공급되기 어려운 입지를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 차익과 동시에 월세 수익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것이 오피스텔 투자 메커즘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시고 투자하시면 좀 더 쉽게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피스텔 투자의 장점이 뭔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들 자본이 많으면 굳이 오피스텔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장점이 있으니까 이 장점에 내가 부합하면 오피스텔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일단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3, 4인 가구 중심이다 보니까 매매가 자체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선두그룹이기 때문에 이 선행적인 미래 가치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죠. 근데 이 대체주택 상품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 2인 가구를 주 종목으로 하기 때문에 매매가 자체가 낮고요. 전세가율은 높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몇천만 원으로 투자하는 곳이 오피스텔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평균적인 전세가율을 살펴보니까 지금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60% 정도가 되는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들어가는 자본이 그만큼 적어진다. 이 레버리지 활용도가 높아진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천 경기 지역도 높습니다. 경기 같은 경우에는 84% 정도가 되니까 우수한 업무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투자할 경우에는 이 높은 전세가율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또 전세와 마찬가지로 대출이 또 용이합니다. 이 레버리지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투자에서. 자,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은 임대사업자의 그 월세 계약서를 보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70%까지 대출이 되고요. 이 임대사업자만 내면서 투자한다면 여러 개까지 다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이 용이한 레버리지가 가능한 그런 상품이다. 요즘 주택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는 대출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봐야 얼마 안 나오니까 이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월세 수익률이 다른 종목보다 높은 편이다. 자, 그래서 이 서울 지역 보면은 5% 정도가 되고요. 인천의 경우 뭐 6%가 좀 넘고 경기의 경우에도 5%가 좀 넘는 그런 수준으로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 중에서도 업무 지역 중심지는 6에서 7%까지 나오니까요. 평균치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입지 신축의 경우 신축을 좋아하잖아요. 이런 대체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주택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축 좋아하죠. 대로변의 역세권의 신축 제일 좋아하죠. 자, 주요 입지 신축의 경우에 전세가 상승이 빠르다. 일반 기존 주택에 비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뭐 영등포 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보면은 전세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최근 들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이겁니다. 청약 점수 모으는 분들 많죠. 근데 주택을 지금 사면 내 청약 점수 좀 아깝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청약 점수의 데미지가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의 청약에서만큼은 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청약 점수 모으면서 오피스텔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피스텔 투자의 단점은 뭘까 하면은 이 환금성이죠. 아무래도 아파트에 익숙한 이 수요자들에 비해서 이 대체주택인 오피스텔 경우에는 이 본인이 사는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환금성 수요 자체가 굉장히 좀 열악한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비해서 환금성이 약하다. 물론 다른 오피스나 뭐 지식산업센터나 다른 일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높긴 합니다만 아파트에 비해서는 환금성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황금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입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전세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인지, 그리고 주변에 업무 시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자리인지,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의 단점, 일단 일반 주택에 비해서 관리비가 높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세대수가 아파트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서비스가 많을수록 이건 고스란히 관리비의 증가로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일반 주택 정도의 관리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이 오피스텔 경우에는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 장기 투자. 장기 투자할 때 이 노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아파트의 경우에는 노후되면 향후에 재건축도 바라볼 수 있고 리모델링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이 섞여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향후에 다시 개발하는 게 어렵고요. 그리고 노후될수록 월세가 점차적으로 이 현재 가치에 대비했을 때 조금씩 낮아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액수는 증가할 수 있으나 다른 주변의 오피스텔보다는 낮은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실 리스크. 아무래도 신축이 주변에 많이 깔리게 되면은 기존 주택은 공실이 나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단 면적 대비 세대수가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1, 2인 가구를 위해서 이렇게 일정 면적을 쪼개다 보니까 세대수가 면적 대비에 많습니다. 그래서 대지 지분이 작죠. 대지 지분이 작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이것을 부셔서 새로 개발하기가 어렵다,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장점, 단점, 메커니즘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최근에 우리 한국감정원 자료를 통해서 오피스텔 동향을 한번 살펴볼 텐데, 얼마 전부터 이 1, 2인 가구 증가와 주택 대체제인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2018년부터 한국감정원에서는 매월 오피스텔 가격 동향과 조사 그리고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자료를 볼 텐데요. 자, 2020년 1분기 이 전국 오피스텔 가격 동향 보시면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나오는데요. 이 전국을 봤을 때 마이너스 0.11 나옵니다. 이게 이제 수도권과 지방이 결합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승되는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가, 전세가, 월세 모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가치 가격 지수 변동률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방의 경우에는 좀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소폭이나 아니면 소폭 증가 이 정도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 볼게요. 전국의 평균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랬을 때 5.44%입니다. 지금 제로 금리인데 5.44가 어딥니까? 이 정도 수익률도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매매 가격을 봤을 때도 아까 서울은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분기가. 자, 서울 같은 경우 0.28 상승했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에는 하락했다. 요거를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조사 자료에 나와요. 역세권은 꾸준한 상승세 보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도권 전체를 봤을 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속된 이 신규 공급으로 인해서 좀 소폭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에도 신규 공급으로 인해서 구도심과 기존 오피스텔의 구매력은 좀 낮아졌다, 하락했다. 그러니까 신축들이 인기가 많고 기존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좀 죽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현명하게 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가, 오피스텔 투자는 어디를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거를 살펴보자면 일단은 3도심과 최대한 근접할 것, 이 3도심 업무시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죠. 광화문 일대,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업무 중심지와 최대한 근접한 지역에 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역세권이나 상업 인프라. 아까도 역세권 지속적 상승 보인다 말했죠. 역세권이나 상업 인프라. 바로 1, 2인 가구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런 중심지에 위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도 말했지만 이 경쟁할 수 있는 주택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 밀도가 적고 주변지에 이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업무 지역이 증설되는 그러한 호재가 있는가 없는가. 교통 호재도 마찬가지죠. 그런 호재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예컨대 이제 중공업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개발이 선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 성수나 아니면은 이 영등포 일대 보면은 이제 중공업지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면서 많은 회사들이 유치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신규 업무 수요 증가 지역이라고 놓고 이들 지역을 중점적으로 노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주거 벨트 라인이 커지는 곳, 그러니까 주택이 많은 3, 4인 가구가 많은 이 주택지에 이 오피스텔이 과연 필요할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도시 투자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고요. 베드타운, 아까도 말했죠. 업무 지역이 없고 이 사람들이 그 주거를 하는 주거 중심지입니다. 이런데 오피스텔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 베드타운 경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 이 준공업지 개발지 그리고 신규 업무 수요 증가 지역에서 하나 플러스 하나 또 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수 지역이나 영등포 지역은 좋아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의 그 업무 벨트 큰 데가 있죠. 구로 가산, 그쵸? 그 일대 주택지 보면은 최근 뭐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이들 지역의 아파트는 좀 저렴하죠. 그쵸? 저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대체 주택도 같이 저렴합니다. 황금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중심이 되면서 주변의 아파트가 좀 비싼 곳을 찾아서 여러분들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여지없이 이 매매가도 좀 소폭, 대폭 크게 올라가는 이 차익이 생기는 그런 오피스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파트값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해당 입지에서 근무를 하는데 아파트는 너무 비싸. 그래서 대체 주택을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뭐 구로 가산이라던가 다른 이 업무 중심지 보면은 뭐 아파트 사도 큰 비용 안 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를 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면서 이 수요자들의 지출 능력이 높은 곳. 아까 이게 결합이 됩니다. 아파트가 비싸고 주변에 업무 지역이 풍부한데 이 업무 지역의 직업군이 고소득자일수록 더 유리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이 주거 비용을 아낌없이 쓰거든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 또 수요 지출 능력이 높은 곳이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당하는 교집합 지역을 노려서 투자한다면 무조건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지역이 어딘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제가 지역 설명을 드릴 텐데 해당 영상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투자의 올바른 입지에 대해서 제가 서울만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종목에 대한 이해, 투자 종목에 대한 이해, 오피스텔 편 끝이 났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이 아파트 종목 이해하기, 그리고 빌라 이해하기, 상가주택 이해하기, 빌딩 이해하기, 이 하나하나 업로드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치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 이해하고 어떻게 입지를 찾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상품에 주력할 것인가, 이것만 정확히 알아도 여러분들 투자는 반은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드릴 테니까 꼭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